건강 문제로 한 차례 조사를 미뤘던 김건희 씨가 오늘 다시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김 씨는 최근 지인과의 접견에서 복잡한 심경을 내비친 거로도 전해집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씨에 대한 세 번째 소환 조사를 진행합니다. 김 씨가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밝혀 조사가 불발된 지 하루 만입니다. 김건희 씨는 오전에 구치소에서 진료를 받은 뒤 오후쯤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혐의에 대해 질문이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특검은 김 씨가 전 씨를 통해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네받은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주가 조작이나 공천 개입 관련 질문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온 만큼 이번에도 적극적인 해명에는 나서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씨가 접견으로 온 지인에게 죽음을 언급하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자신이 죽어야 윤 전 대통령의 살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는 건데 주변 인물에 대한 배신감도 함께 털어놨다고 해당 인사는 전했습니다. 이처럼 김 씨가 연일 신체적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구속기한을 오는 3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특검팀은 남은 열흘여 동안 김 씨를 추가로 소환해 혐의를 다진 뒤 재판에 넘길 거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내일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데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에 두 번째 불려 나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6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장시간 조사 받으셨는데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셨나요? 여전히 내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십니까? 특검은 내일 한 전 총리를 다시 한번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선포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배경,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이유 등을 물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불법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특검팀 조사에 진술 거부 없이 적극적으로 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정했고 일부 증거에 대한 판단도 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분량의 60에서 70% 정도 진행된 걸로 안다며 추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팀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전 총리의 조사 협조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여진 남겨뒀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특검은 민주당 김성회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등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확인하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전 씨는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과 YTN 인수 등 통일교 측의 현안을 청탁받고 함께 받은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을 문제 삼으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특검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려는 모양새인데 윤 전 대통령에게 민사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을 문제 삼으며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민중기 특검과 문홍주 특검보, 혐의는 불법 체포와 독직 폭행 등입니다. 지난 7일 이뤄진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선 앞선 집행과 달리 물리력이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의 강한 저항에 부딪혔고 결국 무산됐습니다.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해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당시 변호인들은 거세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에 참여한 구치소 관계자들은 이번 고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이 원고 1인당 10만 원씩을 배상해줘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부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는가 하면 대통령 취임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문제 삼는 소송까지 등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민사 책임까지 함께 물으려는 시민들의 움직임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쟁점 법안들이 차례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여야는 상임위 회의에서부터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8월 국회 본회의 하루 전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 국민의힘은 때를 놓칠세라 본회의 상정을 앞둔 노조법 2, 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반향이 큰 법안을 수기 없이 강행하려 한다며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다수당이라는 그런 부분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부도 노란봉투법은 반경제 악법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함께 상정하는 상법과 방송 입법도 싸잡아 비판하며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수단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방송장악법과 반경제악법에 대해서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압도적 의석수의 민주당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강행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방 독주 지적에는 그동안 대화의 손짓을 뿌리친 건 국민의힘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막무가내 식으로 퇴장하는 분들이 누군데 그렇게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오는 25일까지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도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거침없는 입법 드라이브를 건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입법 효능감을 구심력으로 지지층 결집을 유도해 결과적으로는 여론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란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결국 지지도를 상승시키는 일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의도와 정반대로 일방 독주 이미지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위험도 분명 존재합니다. 국민의힘이 벼르고 있는 지점이기도 한데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 야당의 여론전을 얼마나 잘 막아낼 수 있을지가 지지율 회복에 성패를 가를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만찬을 하고 검찰개혁 가운데 수사 기소 분리 대원 측은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담기로 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 같은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해 준 데 대해 대통령께 감사하다고 말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수사 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화답했다고 박수석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사 압수수색 저지에 연일 총력전을 펴는 동시에 야당 탄압을 고리로 여론전에도 화력을 쏟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보석 석방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조작 수사를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만료를 앞두고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송원석 비대위원장.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가운데 어떤 것도 당원 가입과 관련 있는 내용은 없다면서 당원 명부 압수수색은 사실상의 검열 시도라고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 경선 과정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같이 규명하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빅브라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이 제기한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부터 진상 규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보석 석방을 두고는 대통령 측근 구하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국 윤미향부터 면죄부 행렬이 줄줄이 이어진다며 사법부가 권력에 무릎을 꿇은 상징적 장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정진상, 이화영입니까? 대한민국을 면죄부 공화국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교도소 정문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맞이하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검찰들이 희생되신 동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 접견도 하고 왔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동지들을 위해서 함께 싸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도부 역시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와 억지 기소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거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 정치 공작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다 생각합니다. 사법 암살을 모의한 정치 검찰에 철대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국민의힘이 야당 탄압 등을 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면서 얼어붙은 전국 상황이 당분간 풀리기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경북 청도 열차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네, 작업자들의 이동 경로와 코레일과 업체 안전 대책이 적절하게 마련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입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 청도군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로입니다. 안전관리 작업자 7명이 하행선 철로에서 줄지어 걸어갑니다. 무궁화호 열차 사고가 발생하기 전 점검 대상인 비탈면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작업자들은 선로 밖에서 이동하고 작업하는 상례 작업으로 인가받고 투입됐지만 현장은 달랐던 겁니다. 점검 용역은 위험 지역 2m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상례 작업으로 인해서 열차 운행 선상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합동 감식으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열차 운행을 1시간 동안 멈추고 이뤄진 감식에선 정확한 사고 위치와 이동 경로, 경보장치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코레일이 협력업체에 안전점검을 맡기고 작업에 투입하는 과정에 업무 세부 규칙을 지켰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또 건강을 회복한 작업자 진술 조사를 시작했고 기관사 조사도 준비하는 등 사실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위치, 또 그 상황, 형상, 또 사고자들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피해가 있었는지 등등 그 사안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관계기관하고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숨진 협력업체 직원의 빈소는 침통한 분위기 속에 조문객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와 정치권 인사의 잇따르는 조문 속에 유가족은 울분을 터뜨리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선로나 어디 작업을 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 관계 기관에서는 그죠. 몇 시 어디 작업한다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그런 거 기본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죠? 경찰에 이어 검찰도 전담팀을 꾸렸고 정치권도 눈여겨보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밝힐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는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코레일 지분을 정부가 가지고 있으니 국토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의원들 주장에 국토부는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 감독기관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청도 인근 지역까지 작업 중지권을 확대 적용했다고 언급하면서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고강도 종합대책을 다음 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DL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노동 현장 사망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당국은 압수물을 분석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경찰 수사관과 근로감독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나옵니다. 오늘 확보하신 자료 어떤 건가요?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8시간 40분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시공을 맡았던 DL건설과 사고가 난 현장사무소 등 모두 4곳에 경찰과 근로감독관 3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사고 당시 작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문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를 목격한 작업자의 집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아파트 6층에 설치된 낙하물 방지망에 올라가 위층에서 떨어진 방지망을 제거하다가 지지대가 무너지며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당시 안전고리를 외부에 고정하지 않은 채 작업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작업 중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노동당국은 낙하물 방지망이 무너진 것도 문제로 보고 있는데 콘크리트나 벽돌이 떨어지는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인 만큼 일반적으로 사람 몸무게 이상을 견딜 수 있게 설계한다며 사고 현장의 낙하물 방지망 설치 실태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DL건설 등 공사 관계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지난 17일 경기 수원시 음식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쓰고 목격자인 척 신고한 배달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쯤 자택에서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노모를 폭행한 혐의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 아들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면사무소 예산 8억 원가량을 빼돌려 도박한 혐의를 받는 회계 담당 공무원이 상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지역 농협 모바일 뱅킹에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피해자 모르게 수천만 원 대출이 이뤄진 사건을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진이 직접 실험해봤더니 신분증의 일부 정보를 조악하게 바꿔 적은 경우에도 문제없이 비대면 통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처음 보는 휴대전화 요금이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고 누군가 몰래 정기예금을 담보 삼아 돈을 빌렸습니다. 신분증 한 번 잃어버린 적 없지만 마이너스 통장이 만들어졌고 자신이 한 적 없는 입출금 거래까지 수차례 이뤄졌습니다. 농협 측은 위조 신분증에 의한 범죄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범행에 이용된 신분증은 일부 실제와 다른 정보를 담고 있었지만 비대면 거래 시스템에서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발급 기관인 인천지방경찰청이 아닌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써 있고 심지어 그 안에 주소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YTN 취재진이 일부 실제와 다른 정보가 담긴 신분증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시험해봤습니다. 신분증의 내용 일부를 수정한 뒤 농협 상호금융 모바일 뱅킹 앱인 NH콕뱅크에서 본인 인증을 시도했습니다. 신분증에서 먼저 주소를 실제 없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발급기관도 임의로 다른 지자체로 수정했는데요. 이렇게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으면 신분증 인증 절차가 아무런 문제 없이 끝납니다. 손으로 정보를 바꿔 써 일반적인 신분증과 확연히 달라 보이는데도 모바일 뱅킹 보안 시스템은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대면으로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촬영한 신분증 사진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결제원으로 전송됩니다. 이후 행정안전부 같은 신분증 발급기관의 원본 정보와 비교해 문제가 없으면 인증이 완료되는데 조악하게 정보를 바꾼 경우에도 이 과정을 통과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신분증 위조된 게 진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다 들어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신분증 실물이 아닌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이나 이걸 띄워놓은 모니터 화면 등을 이용해 비대면 계좌를 만드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보통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에는 모바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부정 인증을 막기 위한 사본 탐지 시스템이 있지만 이것 역시 쉽게 뚫릴 수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YTN의 관련 질의에 현재의 비대면 뱅킹 시스템이 일부 위조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신분증에 몇 개 정보만 뽑아서 원본과 비교하기 때문에 주소 등 일부 정보가 엉터리로 적혀 있어도 원본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신분증 외에 휴대전화 문자나 얼굴 인증 등의 추가 장치로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농협 측은 신분증은 물론 계좌 인증,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의 절차도 진행했다는 입장인데 범인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까지 개통한 데다 지역 농협 모바일 뱅킹의 경우 얼굴 인증 시스템이 없어 결국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투자가 먼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요. 위조 기술에 대한 창과 방패의 이런 시점에서 적극적인 보안 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이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농협뿐 아니라 금융기관 비대면 뱅킹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30대 소방대원이 실종 열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이 소방관은 참사 이후 심적으로 힘들어하며 관련 치료도 10번 넘게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소방관 A씨가 경기 시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10일 새벽 남인천 요금소 근처에 차량과 휴대전화를 버리고 자취를 감춘 지 열흘 만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CCTV 등을 바탕으로 수색을 벌여왔는데 A씨는 차에서 내린 뒤 계속 걸어서 이동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관은 차량을 세워둔 곳에서 직선 거리로 7km 정도 떨어진 이곳 교각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모두 12차례 긴급 심리 상담과 관련 치료를 받았는데 앞서 A씨 동생은 YTN에 형이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참사 직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희생자 부모들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애도의 뜻을 전하며 희생자 구조에 헌신했던 소방관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위해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이어질 3자 회담 준비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논의에 나섰지만 러시아는 자국이 배제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빠른 정상회담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미국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 회담 이후에 계획한 3자 회담 준비를 벌써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3자 회담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이 폴리티코가 보도를 했는데요. 앞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자 회담이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 둘이 만나면 더 나을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어제 팟캐스트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I thought it would be better if they met without me, just to see. I want to see what goes on. You know, they had a hard relationship.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뒤 백악관에서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 선서식에 참여할 예정인데 이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언급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다자회담에 참여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모습입니다. 나토 32개 회원국 국방총장이 참여한 화상회의에서 유럽 국가들의 다국적군 창설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러시아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속도를 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은 신중하게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대표단의 수준을 높이는 걸 고려해 보겠다고 말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동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겁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를 뺀 우크라이나 안보 논의는 의미가 없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Я уверен, что на Западе, прежде всего в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ах, прекрасно понимают, что всерьез обсуждать вопросы обеспече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бе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это утопия, это путь в никуда. 네, 양자 정상회담 논의가 이뤄지는 와중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계속됐다고요? 네, 밤사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폭격을 계속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북부 수미 지역, 또 남부 오데사 지역에 대한 공격에 나서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등 10여 명이 다쳤고요. 에너지 시설에서도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X에 글을 올리고 외교가 완전한 효과를 볼 때까지 러시아에 새 제재와 관세를 부과하고 압박할 필요성을 확인해주는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이 밤새 우크라이나가 자포리자 지역에 드론 공격에 나섰다면서 정전 사태가 일어났고 러시아 상공에서 200여 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에는 폴란드 동부에서 드론이 옥수수밭에 추락한 뒤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다행히 없었는데요. 이 폴란드 정부는 러시아의 군사용 드론이 폭발했다면서 평화 협상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도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대가로 기업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정부가 사들일 거란 보도가 맞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대가로 주기로 했던 보조금 대신 지분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는 인텔 말고 다른 반도체 기업 지분도 확보할 건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As for this 10% government stake deal, the Department of Commerce continues to work on it. I know Secretary Lutnick is working on it and ironing out the details.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 다른 반도체 기업의 지분 인수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타이완의 TSMC와 미국 마이크론, 한국의 삼성전자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들 기업에 지급하기로 했던 반도체 지원금은 각각 6조 원에서 9조 원대에 달합니다. 러트닉 상무장관은 부유한 기업에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다며 지분 투자를 통해 미국 납세자를 위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영에 개입할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 경제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엔비디아 매출 15%를 걷고 반도체 기업 지분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하며 정부가 기업 문제에 직접 개입할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민간 기업 최대 주주가 되려는 움직임은 전례가 없던 것으로 중국 모델이 미국에 스며드는 것 같다는 전문가 말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중요 경영 사안에 거부권을 갖는 황금줄을 미국 정부에 넘길 것을 요구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 50년 동안 1조 원대 일감과 기술 사용료를 약속한 데 이어 북미와 유럽 등 유력 원전 시장도 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를 전후로 발을 뺀 유럽 시장은 4곳입니다. 스웨덴과 슬로베니아, 네덜란드에 이어 유력한 원전 수출 후보지로 공들였던 폴란드도 철수를 공식화했습니다. 폴란드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원래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던 정부 사업과 국영기업 사업이 있었는데 국영기업 사업을 새 정부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수를 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당시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축포를 터뜨렸지만 정반대 행보에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와 한수원은 체코 수출과 소형 모듈 원자로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인했지만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문에는 사실상 유럽 시장을 양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웨스팅하우스는 북미와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에서, 한수원과 한전은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남아프리카 등에서 수주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올해 원전 수주전에서 스웨덴 2기, 슬로바니아 1기, 네덜란드 2기 사업에서 철수했나요? 저희가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힘을 계속 쓸 거냐 아니면 미국 시장을 겨냥할 거냐 해서 미국 시장을 겨냥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만 황 사장의 말처럼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 과정에서 합작 투자 형식으로 미국 등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으로 이렇게 되면 한수원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등 다른 나라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 재편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생산 능력을 최대 25% 줄이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을 소집해 석유화학 기업의 자구 노력을 조건으로 공동 금융 지원에 나서는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관세청이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현황을 발표합니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8월 초 하루 평균 수출은 9% 넘게 늘었지만 대미 수출은 14% 감소했는데요. 지난 7일부터 발효된 대미 상호 관세 타격이 어떻게 반영됐을지 주목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달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내놓습니다. 지난주의 경우 6.27 대출 규제 여파로 6주 만에 확대됐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축소되는 등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추세가 이어졌을지 관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자회사 지분 회계 처리 방식과 관련해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에 따라 자회사로 편입한 삼성화재 지분의 회계 처리를 놓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후 첫 행사라 관심이 쏠립니다. 자회사 지분의 회계 처리를 지금처럼 계약자 지분 조정 항목으로 할지 아니면 보험 부채로 할지를 놓고 업계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해안 꽃게 금어기가 끝나고 어느덧 꽃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한 대형마트의 해꽃게 대전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올가을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최대 40%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가 국내 석유화학 생산 설비의 최대 25% 감축 목표를 세우며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대신 기업과 대주주의 강력한 자구 노력이 전제되어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의 시작은 생산 설비 감축이었습니다. 석유화학의 위기는 글로벌 과잉 생산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내 전체 나프타 분해 시설 NCC 설비 용량 가운데 최대 370만 톤, 25%를 줄이라는 목표치부터 제시했습니다. 위기를 방치한 석화업계 책임이 크다며 사직생의 각오를 주문했습니다. 글로벌 공급 과잉이 예고되었음에도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고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정부는 여기에 재무 건전성 확보와 지역 경제 영향 최소화를 구조 개편의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무엇보다 석화업계의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연말까지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하면 구체적인 지원 패키지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금융과 세제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빠진 셈인데 산업부는 이번 발표는 룰을 세팅하는 일종의 로드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하는 재편 방향이 제각기 다른 만큼 회사의 계획을 토대로 지원책도 세우겠다는 겁니다. 대신 노력하지 않는 기업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임승차 기업에게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설비 감축의 혜택만을 누리려는 기업은 정부의 어떠한 지원에서도 배제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정부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비교해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과 시한 등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점에서 석유화학업계는 구조 개편의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감축량만 제시했을 뿐 기업별로 어떻게 분담할지는 나온 게 없어 업체 간 논의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달콤한 지원책 대신 강력한 자구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사업 재편 계획을 준비하고 생산 설비 감축량을 어떻게 나눠 분담할지는 석화업계의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YTN 박경입니다. 8월 21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3년 만에 방한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제 보건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게이츠 이사장과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의원 시절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을 번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비서관의 재산 신고 시점에 가상자산은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오늘부터 각 고등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부터 수능 원서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이 도입돼 수험생은 온라인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서 자신의 응시 정보를 미리 입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꿀벌 실종이라고도 불리는 겨울철 꿀벌 집단 폐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꿀벌응애라는 해충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해충을 30초 만에 찾아내는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식별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땡볕 아래 한 양봉 농민이 벌집 판을 들여다봅니다. 벌을 일일이 하나만을 찾으면서 응애가 이 통에 있는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응애가 이 구멍 하나에 들어가서 몇 마리씩 산란해서 여기서 이제 태어날 때는 몇 마리씩 나오는 거예요. 꿀벌 응애는 쌀알보다 작은 고작 1mm 크기. 벌통 하나를 정밀 관찰하는 데만 30분 이상 걸리고 정확도도 높지 않습니다. 벌통 바닥에 떨어진 죽은 응애를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바닥에 보일 때쯤이면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꿀벌 응애는 꿀벌의 체액을 빨아먹으며 벌통 안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합니다. 방제 시기를 놓치면 한 해 농사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충을 덜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식별 장치가 개발됐습니다. 벌집 판을 촬영하면 30초 안에 응애뿐 아니라 날개 기형, 애벌레 이상 같은 16가지 병해충을 동시에 분석합니다. 이러한 AI 기술들은 양봉업이나 또 다른 농업 분야에 있어서 접목이 되면은 작물의 생육이나 병해충의 검출 등에 아주 효과적으로 이 장치 개발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양봉 농가의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큽니다. 농가에서는 경제적 효과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150통을 사육하는 농가 기준으로 1년에 약 860만 원의 경제적 이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농촌진흥청은 혁신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해 제품화에 나서고 오는 2028년부터 전국 양봉 농가에 본격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충북 괴산에서 유색벼로 그림을 그리는 논그림이 18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다른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제는 지역의 명물을 넘어 청년 농부들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논의로 단원 김홍도의 풍속화, 무동이 고스란히 옮겨졌습니다. 흥겨운 가락에 맞춰 덩실덩실 춤을 추는 무동의 모습이 세 가지 색깔의 벼로 생생하게 표현됐습니다. 충북 괴산군이 지난 2008년부터 문광저수지 일대에 조성해온 유색벼 논그림입니다. 유색배를 활용한 논그림은 이곳 문광저수지 일원에서 18년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기승을 부리면서 농부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하지만 정성 어린 손길로 역경을 이겨낸 끝에 그 어느 해보다 멋진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날씨가 조금 많이 더워서 많이 힘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그림이 잘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해마다 조금씩은 더 발전하는 것 같아서 아주 좀 뿌듯한 기분이 들고. 괴산군이 특허까지 보유한 이 논그림 기술은 이제 지역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을 전수하며 청년 농부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이 돼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유색변만 가지고 그리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우리가 키워야 되잖아요. 이제 그 사람분들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이걸 같이 계약해가지고 이제 수입원이 되겠죠. 괴산군은 또 논그림이 산막의 길과 계곡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금 되게 신나. 부산벼스의 승리 기원시고 배우 이도현 씨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 조동욱 선수도 진짜 헛스윙 아닐까요? 자,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받아서 언더로 이렇게 강하고 정확하게 던지고 이 정도면 사회인이하고 완전히 평정하시겠네요. 하예솔, 주예솔이라고 사실은 불러야 할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잘 던지다니 실망이야. 저게 다 연기지 않나. 임지연 씨가 시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멋지다. 자, 오늘 멋진 시구로 오늘 경기가 이제 시작이 오늘도 폭염의 기세는 여전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7.5도로 수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고 습도가 높아서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도 지납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최대 60mm가 되겠고 기습적인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7.5도, 강릉 27.9도, 창원은 25.2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2도, 전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 후반에도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지겠고요.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